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다문화에 관한 그 세팅이 덜 되다 보니까 이 다문화 교육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참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이민 사회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세팅에서부터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그 사회 인프라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교육이나 사회 저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모노컬처 이제 단일 문화죠. 단일 문화 배경으로 미국에 가서 그 인터컬처럴 스터디즈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2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개념이 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들이 이렇게 다문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야, 한국은 어떤 마음으로는 저들을 도와주고 싶고 뭔가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이데올로기의 한계라 그럴까요? 어떤 제도의 한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참 시스테미컬리,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포용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 자체가 굉장히 그 단일 문화에 이렇게 의거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를 이해하기는 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의 예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이런 다문화 교육 정책이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함부로 외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국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돼요, 실은. 국가가 과연 다문화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문화다원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또 상호문화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다문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다문화로 한마디로 퉁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다문화 정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에 맞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서구의 민주주의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서구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리 토양에서 이루어왔던 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문화도 사실은 미국의 다문화,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 그 다음에 유럽의 다문화, 많은 다문화 양상이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다문화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마다 다문화 정책이 오랫동안 개발되어 있고 교육 정책이 셋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샘플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문화다원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라는 것은요, 급속하게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뭐 속력이 80마일, 90마일로 막 지금 달려나가고 있죠. 그런데 정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따라잡는 속도는 10마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들, 또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바깥에 놓여 있어서 그들이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또 사회의 편견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고 그런 여건 속에서 사실 이러한 다문화 포럼이 선교적 차원에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담론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포럼들이 국민 어떤 그런 합의에 과정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문화 정책은요, 뭐 대통령이 내일 당장 뭐 다문화 정책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 합의가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런데 국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국민이라고 지칭하겠느냐?
또 민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 민족이라고 한겨레라고 지칭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되고 그것은 담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에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다문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래서 어떤 그 다문화에 대한 그 빨리 이것을 뭔가 사회적인 이슈로 내놓지 않으면 북한 통일 문제도 그래요. 통일이 어느 날 이루어지면 이건 또 다문화 더 큰 다문화가 됩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뭐라 그럴까요? 다루어야 되는 어떤 시급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특별히 청소년이나 아동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오래된 다문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과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고 아이들이 어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청소년이 이제 대학생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래서 정체성을 제대로 못 잊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만약에 그들이 어떤 평등이나 민주사회에서 어떤 교육에 어떤 사회에 뒷전에 처져 있을 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잠재적인 어떤 사회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다루고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교회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어떤 위기의식에서 이런 또 포럼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정체성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12세까지는 이제 제가 오늘 다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이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 정체성. 지금 이제 12세까지가 근미화성과 열등감이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13세, 14세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정체성이 이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정체성은 결국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부터 이제 사회 정체성까지 정체성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 역할 혼돈을 가지게 됩니다. 역할 혼돈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혼란 과정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 단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 혼돈 상황에서 청년기의 어떤 건강한 상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역할 혼돈이 오면 그다음부터는 고립감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침체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서 그 인간이 그 발달 단계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청소년기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어떤 지속적인 나에 대해서 나를 규정하는 그러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자, 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서 개인이 가지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타인과 공유하면서 내 정체성을 서로 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성 정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 정체성이 있고요. 문화 정체성이 있고 또 국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정체성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은 1세들, 우리 특별히 이 단일 문화 안에서 그저 당군의 자손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역사의 자랑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민족과 국가와 인종의 개념이 똑같은 우리들이요. 예를 들어서 1.5세나 2세, 그 다음에 다문화 자녀들 그들의 정체성 문제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인종적인 어떤 그런 차별을 느끼고 그다음 문화가 다른 어떤 그 디퍼런스 다름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믿음도 흔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지. 정체성도 일단 위기가 와야 돼요. 내가 누구지? 라는 그 질문이 주위에서든 자기 내적으로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여나 또는 전념이라 그러죠. 뭔가 그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참여,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그것들이 내가 얼마나 몰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체성이 성취되느냐, 유예가 되느냐, 정체성이 상실이 되느냐, 정체성이 혼돈이 되느냐,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정체성 성취나 유예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정체성 상실과 정체성 혼돈이 되겠습니다. 이 혼돈은 뭐냐면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그런 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에 내가 몰입하거나 그것에 헌신하거나 그것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 순수한 영혼으로 그냥 계속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부모가 무관심으로 방치하거나 또 교회가 청소년들을 방치하거나 또는 사회가 다문화 청소년들을 방치하거나 이랬을 때 그들은 어떠한 관여나 어떠한 위기도 느끼지 못하고 또 롤 모델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표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요. 그냥 잉여인간으로 남아서 사회에 여러 가지 골칫거리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뭐냐 하면은 자기 애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남을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필요나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인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정체성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혼돈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러한 청소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풀어가야 되냐? 결국은 정체성 문제에서 풀어갈 때 이것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체성 상실이에요. 상실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 심리적인 자기 위기를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깊이 관여는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단에 빠진 청소년들 있잖아요. 아니면 갱에게 심하게 몰입돼서 그 안에서 자기를 찾으려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몰입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그런 경우. 아니면 부모가 강압적으로 모든 정체성을 쥐고 흔들어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겨를이 없이 부모가 이 아이의 모든 자아를 쥐고 흔듭니다. 이랬을 때 아이는, 이 청소년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부모나 종교의 특정한 목표나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상태, 외부의 큰 자극에 의해서 가치관을 도전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체성이 완고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이라 믿고 그것이 진리라 믿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또한 청소년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체성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청소년들도 사실은 주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그런 뭐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문제도 결국은 정체성 문제에서 풀어나갈 때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이르러서도 어떤 그 기관이나 그 이데올로기나 그 종교나 그 교주나 부모나 선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타인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정체성 유예하고 획득은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유예는 뭐냐면 아직 그냥 유예예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정체성 획득을 할 때까지.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자신의 목표나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 이제 획득인데, 자, 이 획득이 되면은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위기, 내가 누구인가 깊이 고민했죠. 그다음에 심리적 유예를 지나서 이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획득했을 때는 이제 건전한 자아를 가지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준비가 된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교육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와 자신감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거, 제가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 이 정체성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에 몰입하고 어떤 위기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육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건전하게 획득한 아이들은 자신감을 획득합니다. 그다음에 급변하는 환경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이후의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그 주위의 어떤 사람들과 그런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 이런 것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그 정체성 획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문화 다원주의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국도 문화 다원주의예요. 중국도 그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화사상이란 어떤 중심의 한족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죠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를 주변에서 흡수하는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문화 다원주의입니다. 요 다문화주의를 보면요, 이 다문화주의는 호주나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의예요. 다문화주의는 뭐냐면은 중앙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주류 문화가 없습니다. 영어권, 불어권,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어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떤 그런 문화 그룹을 그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어떤 평등한 상황에서 다문화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단일 민족에서 지금 다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 다원주의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많은 이해를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 이해하기에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요. 다문화 그 어떤 교육에 대해서 사회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요. 그 다문화 정책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요, 제1 목표가 실은 그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차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문화 정책을 펼칠 때는요, 이 다문화를 다 안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 통합입니다. 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그냥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소리가 나고 뭐 이랬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죠. 그리고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의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도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국민을 통합하고 뭐 이렇게 다문화까지 통합하기에는 아직 뭐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가 지금 발빠르게 빨리 이런 통합의 차원과 그다음에 선교의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시대 상황과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인종 문화 정체성 발달 모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이건 백인들이 만든 거예요. 백인들은 뭔데요? 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중간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들은 백인의 자녀가 아닌 그런 모든 이민자의 자녀나 그 다음에 이민자, 그들은 주류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문화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문화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심리적 발달을 이루어내는지 요거를 조사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세, 2세가 자기는 뭐라고요? 아메리칸인 줄 알고 살아나간다고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나가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 이런 이론을 발표하면서 보니까 벌써 타자화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순응이라 그래요. 순응. 주류 문화의 관습과 가치관을 완전히 포용합니다.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폄하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자신의 문화는 뭔데요? 자신의 문화.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문화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미국 안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문화 집단 안에 대한 그 낮은 자존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천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부조화를 이뤄요. 이게 왜 부조화가 이랬냐면은 사회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살아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를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 자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주류 사회의 어떤 텃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아직 다문화 사회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인종주의와 차별을 느끼면서 1단계에 자기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 의문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혼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잘 잡아줘야 돼요. 이때 잡아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삐뚤어 나가가지고, 여러분 조승희 사건 아시죠? 조승희 사건. 그냥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그 이민자의 어떤 사실은 이민자의 어떤 그런 자녀들에 대한 문제라고 하지만 무슨 문제인지 그냥 적응을 잘 못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그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은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이 정체성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항과 몰입입니다. 저항과 몰입. 자신의 문화의 관습과 가치관들을 수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주류 문화를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이거? 난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 나를 거부해. 나도 거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류 문화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주류 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문화가 차별당하는 것을 저항하죠. 그러면서 죄책감도 생기고요, 수치감도 생기고요, 의심 등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때 잘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부끄러웠던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생겨난다는 것.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요즘은요, 좋은 게 한류 때문에 참 많이 1.5세, 2세들이 건강해요. 왜냐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한국 그러면 한국이 어디야 그리고 어디 조금 6.25나 기억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 이렇게 배척받는 어떤 그런 문화권에서 내가 왔어. 그러니까 그 수치감 때문에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결국에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어 언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생겨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 4단계는요, 요 4단계는 뭐냐면은 내면 성찰이에요. 내면 성찰. 3단계의 감정이 내가 막 저항하고 몰입하고 막 주류 사회를 막 미워했죠. 이런 것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류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화에 대해서 객관적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가치를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요, 결국은 이제 통합적 자각, 이것이 이제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모두에서 고유한 특징을 찾아서 이해하고요. 서로의 어떤 장점을 찾습니다. 서로의 문화에서 갈등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취할 것과 취하지 않을 것을 판단해내고요. 자, 좀 더 큰 사회 일원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밖에 모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영어도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죠. 미국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하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세계화에 맞는 어떤 인재형으로 이제 본인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정체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들이요, 이 한국 학교를 두고 이민교회들이 굉장히 1.5세, 2세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한국어 교육 시키고 역사 교육 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아메리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들은 뭐예요? 아메리칸이 아니면 뭘까요? 그럼 코리안일까요? 코리안도 아니에요. 코리안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든요.